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과자. 이번 녹음은 시드니에 있는 길, 핏 스트리트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2월 16일) 일요일 아침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은 핏 스트리트, 시드니 안에 있는 길 이름이죠. 그것에 관한 녹음인데요. 핏 스트리트 혹시 시드니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로 치자면 종로는 아니지만 번화한 길, 을지로 정도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서울의 을지로에 해당하는 그런 큰 길, 번화한 길, 시드니에 있는 길이죠. 핏 스트리트, 그것에 관한 녹음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소재고요. 더 구체적인 목표는 핏 스트리트, 이거 누군가의 이름을 딴 길 같지 않습니까? 길 이름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이름을 땄을까를 알아보는 것,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목표인데, 그 사람 이름들을 알아보기 전에 기사를 하나 보려고 해요. 이거 무슨 부동산에 관련된 기사인데 insiderretail.com.au 라는 웹페이지입니다. 거기에 2019년 11월 달에 핏 스트리트에 관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핏 스트리트 거기가 The 7th most expensive retail street globally,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비싼 리테일 스트리트, 사람들 많이 다니고 쇼핑하는 그런 거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핏 스트리트 몰을 근거로 해서 만든 수치지만 그 거리에 있는 다른 가게들도 비슷한 환경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드니의 핏 스트리트가 누구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리 이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후보에 해당하는 사람 3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 똑같아요. 다 윌리엄 핏입니다. 3사람의 윌리엄 핏을 제가 선정했는데요. 그 첫 번째 윌리엄 핏은 호주에서 태어난 건축가예요. 이 사람 1855년생이라고 하고 멜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설계한 건물들을 보니까 프린시스 시어터, 이거 멜번 시내에 있는 건물인데 보니까 스프링 스트리트에 있고, 그 다음에 내셔널 트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하고, 당연히 빅토리안 헤리티지 건물이고, 이런 건물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이 이거 설계했다고 하고, 이 사람이 설계한 다른 건물 보니까 세인킬러 타운홀이라고 있다는데, 그런 건물도 이 사람이 만든 거고, 퀸즈 브리지, 이것도 야라강에 있는 다리죠. 그것도 이 사람이 설계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웰링턴 오페라 하우스, 그것도 이 사람 작품이라고 하고, 이런 거 만드는 건축가로서의 삶을 젊었을 때 살다가 나중에는 정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빅토리아 주 의회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한때는 이거 Australian Federation Movement, 이거 손 PD님께서 여러 시간 동안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하고, 또 재밌게는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 모차르트나 벤자민 프랭클린이 가입하는 그런 프리메이슨, 거기에도 가입했었다고 해요. 그거의 멤버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콜링우드 시의, 멜번에 있는 시죠, 콜링우드 시의 시장을 한 적도 있고, 이런 삶을 나중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제가 긁어모은 3명의 윌리엄 피트 중에 첫 번째 윌리엄 피트입니다. 핏 스트리트의 이름이 혹시 이 사람의 성 피트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피트, 이 사람도 윌리엄 핏이죠. 이 사람은 영국의 정치가예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사람 한때 영국 수상이었다고 하는데, 설명을 보면 이 사람네 할아버지 얘기부터 나옵니다. 그 사람 할아버지 이름은 토마스 핏이라는 사람이었다는데, 이 사람이 하던 일은 동인도 회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판 동인도 회사. 그거의 지점이 혹은 거점이 인도 안에 여러 개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본점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거점인 마드라스, 그거의 거버너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본부장, 동인도 회사의 본부장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거기에 인도에 있는 동안 다이아몬드를 큰 거를 410캐럿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비교적 싼 가격에 사게 됩니다. 그걸 자기 수중에 넣게 되어서, 그게 엄청 큰 거여서 그걸 나중에 프랑스 사람한테, 프랑스 귀족한테 팔았는데, 당시 가격으로, 여기 정확하게 날짜는 나와 있지 않지만 1717년 이쪽 저쪽이에요. 그때 13만 5천 파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현재 오늘날의 가격으로 얼마큼 되는가 봤더니 한 대충 30밀리언 파운드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500억 원쯤 되는 그런 다이아몬드죠. 이 다이아몬드는 지금 프랑스의 루블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등등의 이익을 이 할아버지가, 토마스 핏이라는 사람이 보게 되면서 이 집이
a position of wealth and political influence 이런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유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집안이 된 것이죠. 이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와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토마스라는 사람이 he quarreled violently with his wife.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격렬하게 violently 폭력적으로 자기 와이프와 그러니까 윌리엄 핏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할머니죠. 그분과 말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성격이 거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나는 사람이 윌리엄 핏인 것이죠. 이거는 할아버지고요. 토마스는 할아버지고 이 사람 아버지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로버트라는 사람인데 보니까 뭐 할아버지 때 성공해가지고 이 사람도 한 20대 중반부터 국회의원 해가지고 뭐 남은 평생 국회의원 하는 그런 사람이 윌리엄 핏의 아버지인 로버트 핏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윌리엄 핏이 나와요. 윌리엄 핏은 1708년생이고요.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졸업한 기록은 없어요. 영국에서도 다녔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랬고 처음에는 성직자가 될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군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요. 뭐 통풍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절에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싸우는 군인 안 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 내 집안의 권력 내에 지역구가 뭐 몇 개 있었던 모양인데 그중 하나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20대 후반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의 정치적인 경력이 시작되는 거죠. 30대 후반에 이 사람이 맡았던 직책 중에 하나가 페이마스터 제너럴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거를 뭐 한국말로 하면 뭐 회계 장관, 뭐 격리 장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제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이 역할이 지난번 녹음에서 했었던 프리비 카운슬 거기에 그 자리가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의 멤버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했던 사람들은 페이마스터 제너럴 했던 사람들은 과거에 이 사람들 앞에 이제 돈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이 자기한테 오고 누군가에게 가기 전에 자기 손에 있는 동안 그걸 가지고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를 자기가 가졌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이걸 전에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돈을 외국에다가 이 예산을 외국에다가 보낼 일이 있으면 그 총 예산의 구체적으로는 해외 보조금인데 외국에 가는 돈의 0.5%를 일종의 수수료로 이 페이마스터 제너럴이라는 사람들이 떼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고 나서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자를 가져가는 행위 혹은 0.5%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 이런 거를 멈췄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기 전까지 사람들 마음속에 저건 잘못됐다. 그런 여론이 강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 하면요. There was no strong public sentiment against the practice. 그런 걸 하면서도 그건 정직한 행동이 아니야 라는 강한 여론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월급만 받은 거예요. 근데 돈을 주무르는 장관이 딱 월급만 받아가니까 사람들이 놀랐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엄청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따라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치하는 동안 영국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은 7년 전쟁, 우리가 7년 전쟁이라고 알고 있는 그 전쟁을 했던 것인데 보니까 1756부터 1763이군요. 제가 이 녹음을 하려고 저도 7년 전쟁을 좀 봤더니 이 여러 나라가 와서 전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영국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한테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인한테 이겨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랑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프랑스하고 스페인 이 두 나라랑 싸우기 위해서 단순히 그 동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 동네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 군대가 가 있는 곳이면 이 나라에 이권이 있는 곳이면 또 찾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북미에 가서 싸우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싸우고 또 인도에 가서 싸우고 또 스페인 당시에 필리핀에 거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 가서 또 싸우고 그러니까 영국 군대를 여기저기 보내서 아주 복잡하고 큰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뭐 당시 영국군 안에도 군사 전문가가 많았겠지만 이렇게 크고 복잡한 전쟁을 하면 최종적인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그림을 분명하게 해가지고 프랑스 주변에서만 싸우도록 프랑스 사람 거기 많이 투입하고 프랑스 자원을 거기 많이 투입하도록 만든 것이죠. 돈을 써가지고 영국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프랑스가 어디 먼 데 가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캐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가 지금 오늘날 뭐 일부 프랑스 말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영어하는 나라가 된 데에는 이런 큰 그림과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이 이 사람의 업적으로
업적의 일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하는 과정에 돈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1755년에 국가 부채가 74밀리언 파운드였는데 1763년 전쟁을 끝낼 때쯤에는 133밀리언 파운드로 뭐 두 배는 안 되지만 한 뭐 80% 이상 되죠. 그렇게 국가의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으로 보아 승리로 보이는 것에는 이런 어두운 면도 있는 것이죠. 이 영국의 국가 부채 이야기는 이따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하다가 1766년에는 수상도 한 2년 정도 합니다. 그렇게 됐다가 이제 나중에 병을 앓기도 하고 그러다가 78년에 그러니까 나이 한 70쯤 될 때죠. 그때쯤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사망한 다음에 역사적인 평가가 있는데 이제 그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평가 중에 하나는 호레이스 월폴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 뭐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뭐 작가이고 정치가이고 그런 사람이죠. 예술사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윌리엄 피트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이 사람이 윌리엄 피트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에는 영국이 at the lowest ebb in point of power and reputation. 영국이 그 국력과 명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lowest ebb, 썰물이 빠져나가가지고 제일 낮은 상태, 그거였다는 거예요. 나라로서. 그건 영국이고, 그리고 프랑스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프랑스가 영국을 조금씩 파괴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윌리엄 피트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뭘 했느냐? Roused us from this lethargy. 이러한 무기력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일깨웠다. 분발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영국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불어넣었고, 그리고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고, 통상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것, 그것이 안정적으로 되어 갔으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프랑스에게 굴욕 창피, 그것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 영국에게는 그 영국의 영광이 한 번도 가지 못한 곳까지 높이 가게 되었다. 이런 평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한 일을 좋게 말해서 한 거고요. 여기 또 같은 글 속에, 여기 그 위키피디아의 글 속에 이 사람의 생각 혹은 이 사람의 행동을 설명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단어가 이거예요. expansionism, 확장주의, 팽창주의죠. 그 다음에 colonialism, 이것도 식민주의. 지금 요즘에 욕 많이 먹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런 생각. 이제 그런 생각의 주요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윌리엄 핏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드니 시내에 있는 길 이름, 핏 스트리트의 그 핏은 어디에서 왔을까를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멜번에서 태어난 건축가 한 명 알아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영국 수상이었던 윌리엄 핏에 관하여 알아봤고, 여기서부터는 세 번째 윌리엄 핏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윌리엄 핏과 두 번째 윌리엄 핏은 남남 사이였는데 두 번째 윌리엄 핏과 세 번째 윌리엄 핏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윌리엄 핏이 두 번째 윌리엄 핏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큰 피트, 작은 피트라고 하겠습니다. 큰 피트가 두 번째 피트고 세 번째 피트는 아들 피트, 작은 피트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1759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학교, 제가 보리스 존슨 할 때도 했던 학교, 이튼 스쿨, 거기에 많이 갔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네 아버지도 거기 갔었죠. 큰 피트도.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학교를 엄청 싫어했다는 거예요. 규율이 엄격하고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아들한테는 야, 가지 마라. 그냥 집에서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정학습, 그거 요즘도 하는 사람들 있죠. 부모들 생각에 학교에 가면 이런 게 나쁘니까 그냥 집에서 이렇게 배우자 하는 그런 거. 이 사람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뭐 훌륭한 선생님 한 분 모셔다가 이제 한 거죠. 근데 집에서 가르쳐 보니까 당연히 잘 배웠겠죠. 이 사람이 잘 배워서 야, 이제는 대학을 가도 되겠다. 그래서 대학을 보냈대요. 이 사람 캠브리지 대학에 갔는데 그때 나이가 14살이 안 됐을 때 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대학에 다닐 때 배웠다는 과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만한 그런 과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정치 철학, 고전, 수학, 화학, 역사 이런 거 배웠는데 그 중에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여기 trigonometry, 삼각함수를 배웠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배운 삼각함수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삼각함수 무슨 뭐
사인 x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x의 제곱은 1, 뭐 이런 거, 그런 걸 이 사람이 배웠을까 참 궁금합니다. 이 사람이 10대일 때 이 사람의 삶에서 권력의 냄새가 한번 세게 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학 다닐 때쯤 되면 자기네 아버지는 이미 전직 수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귀족의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 시험을 보지 않고도 할 수 있었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Little use privilege available only to the sons of noblemen. 그 귀족들의 아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그게 있다는데, 이제 그런 특권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특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권이 무엇이냐 하면 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어디까지 공부하다가 여기서 졸업 이렇게 하는 게 있다는데, 이 사람이 이 작은 피트가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한 이유 중에는 이 사람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그런 것도 있다는데, 이 사람 얼마나 살았나 보니까 40대에 더 이상 살지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않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람네 할아버지, 그러니까 큰 피트네 아버지도 20대에 국회의원이 되는 걸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큰 피트도 20대에 국회의원이 됐죠. 이 사람 작은 피트는 몇 살에 국회의원이 되느냐? 21살에 국회의원이 돼요. 이 사람 59년생인데 81년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영국 의회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무슨 편의점 알바하듯이 뭐 젊어서는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개념으로 하지 않았을까? 제가 좀 과장되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정치를 시작할 때인 1780년대 초반의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7년 전쟁을 통하여 북미에서 프랑스가 그 힘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북쪽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북쪽에서 프랑스 말 하는 사람들로부터의 공격의 위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거 한 가지와 그 다음에 7년 전쟁을 하는 동안 영국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빚이 많아져서 군대를 모으기가 어려워졌단 말이죠. 이런 배경 속에 미국이 76년에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독립을 선언하고 나서 이제 영국 군대랑 싸우죠. 독립이 될 때까지. 사실 이 내용도 이 피트 집안을 설명하는 곳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좀 읽어보면 그 빚이 많다, 영국 정부가 빚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The lack of French threat in Canada, 캐나다 속에서 프랑스 사람들의 위협이 없다는 것, were major movers in the subsequent American War of Independence. 그것들이 향후 미국의 독립전쟁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때인 82년, 83년 이때쯤에는 이제 영국 쪽에서 이거 이기지 못하는데 라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불안하죠. 그렇게 되면서 정국이 안정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정부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런 것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82년에 97일짜리 정부 하나 있었고, 또 82년에 266일짜리 정부 한 번 있었다가 또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83년에 261일짜리 정부 하나 있다가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한 1년 반 동안 정부가 3개가 나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엄청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다음 타자로 누가 들어섰느냐? 이 작은 피트, 작은 피트 몇 살입니까? 지금 59년생인데 83년에 24살인데 이 권력관계의 오묘한 조합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수상을 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24살 때 수상을 했을 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이거 그 앞에 있었던 것처럼 잠깐 버텨주는 정부의 역할을 이 젊은 친구가 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 된 게 12월 19일인데 과연 이 친구의 정부가 크리스마스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걸 그대로 읽으면요. Many saw Pitt as a stopgap appointment.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작은 피트, 소 피트는 stopgap appointment, 야구로 치면 원포인트 릴리프 같은 그 잠깐 동안만 하는 수상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어떤 중량감 있는 정치가가 이제 새로운 정부를 제대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거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until some more senior statesmen took the role,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시켰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앞에 지금 뭐 90 며칠, 200 며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를 시켰더니 17년 동안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쫓겨나지 않고 이제 그 자리에, 수상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수상을 하는 과정에 뭐 업적이 여기저기 잔뜩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관심 갖고 지켜본 게 있습니다. 아까 이 사람네 아버지 얘기하다가 영국의 국가의 채무가 70 몇 밀리언 파운드에서 130 몇 밀리언 파운드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늘어가지고 243밀리언 파운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1780년대 영국의 예산이 24밀리언 파운드였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분의 1이 영국 예산의 3분의 1을 빌린 돈 이자 내는 데 썼다고 합니다. 3분의 1이니까 8밀리언 파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총액은 243밀리언이고 이자는 8밀리언이니까 이자율을 계산해 볼 수 있죠. 제가 해보니까 3%가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자율로 당시에 영국이 돈을 빌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 사람의 업적은 이렇게 영국 정부가 빚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빚을 많이 줄였다. 이제 그게 이 사람의 업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83년에 수상이 되니까 그로부터 6년 뒤에 바로 옆 나라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도 불안했단 말이죠. 이 국민 중에 저쪽 프랑스 사람들 흉내를 내가지고 뭔가 요구하는 그런 걸 하지 않느냐 이런 걸 해가지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소 불안해했는데 이제 그런 결과로 Seditious Meeting Act라는 법을 통과시켜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선동 모임법 뭐 그런 건데 그 법에 따르면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랍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서는 3명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데가 있다는데 이 당시에 영국에서는 50명을 모이지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다소 불안정했던 때인 프랑스 혁명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영국에 수상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1806년까지만 사는데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보니까 뭐 결혼을 한 적도 없고 아이도 없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살만한 집 아들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사람 다 정산을 해보니까 4만 파운드 빚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갚아줄 사람도 없고 해서 그냥 정부에서 갚아줬대요. 그리고 장례식도 사비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영국에서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업적을 고려하여 웨스트민스터 사원, 왜 유명한 사람들 묻히는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사람 묻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윌리엄 피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녹음을 시작했던 근본적인 이유, 그것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드니 시내에 있는 길 이름, 핏 스트리트란 이 세 사람의 윌리엄 피트 중 누구의 이름을 딴 것일까요? 그 답은 언제 이 길에다가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시드니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 처음 함대가 오자마자 금방 처음 거버너가 아서 필립이 오자마자 금세 아마 이름을 붙여야 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여기를 막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1788년 직후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1788년 직후에 수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핏 스트리트에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82년에 수상이 된 아들 윌리엄 핏이 오늘 이 질문의 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핏 스트리트라는 페이지에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가보면 누구 이름을 딴 것인가 그 옆에 적혀 있습니다. 윌리엄 핏 더 영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것이 정설이라고 합니다. 그 핏 스트리트를 소개한 페이지에 보면 정설이 아닌 다른 설명도 하나 있는데요. 1791년 이때쯤에 이 물을 길어다가 쓰는, 물을 끌어다가 쓰는 일종의 그걸 수도라고 할 수 없지만 물을 오게 하는 그런 시냇물 같은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그 시설이 지금의 핏 스트리트가 끝나는 곳에서, 과거에 끝나는 곳에서 그 옆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설이. 근데 그 시설을 탱크라고 부르거나 핏이라고 부르거나 그랬답니다. 그게 핏이 바로 그 도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핏 스트리트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하는 다른 설명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 녹음에서 무슨 빅토리아에 있는 무슨 건물이라던가 7년 전쟁이 어땠다거나 프랑스가 어떻게 했다거나 혹은 뭐 영국의 부채가, 국가 부채가 어땠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알아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시드니 시내에 있는 핏 스트리트의 이름에 관해서 알아본 오늘의 녹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과자 2020년 2월 16일 녹음은 시드니에 있는 도로 이름 핏 스트리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